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하자고? 그것도 내 절친 미자 언니와?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우린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어. 10년 동안. 10년 동안 나 혼자만 모르고 바보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네? 미안해, 혜수가.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잖아. 이미 마음이 정해진 일인데. 내가 집까지 팔아가며 자식들 뒷바라지할 때 당신들은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68세 혜숙 씨가 겪은 충격적인 배신과 반전의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혜숙 씨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에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네요. 사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사람이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제가 전직 간호사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어요. 젊은 시절부터 남을 돌보는 일이 제 천성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천성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큰 고생을 하게 될지는 그때 몰랐죠. 저희 집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남편 장인태를 위한 아침 준비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엔 시어머니 정복자, 어머니 약 챙겨드리고 집안 정리까지. 모든 게 규칙적이고 반듯하게 돌아가죠. 40년 가까이 이런 식으로 살아왔으니까요. 어머니, 혈압약 드세요. 매일 아침 시어머니께 물 한 잔과 함께 약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 집 가족 구조가 좀 특이해요. 시어머니가 저보다 겨우 2살 많거든요. 70살이세요. 제 남편이 저보다 6살 아래라서 62살이고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8살 위예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말년에 재혼하신 계모세요. 이상하죠?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와 2살 차이밖에 안 난다니.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시어머니시니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혜수가 고마워.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가요. 이런 일상이 벌써 몇십 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병원에서였어요. 그때 제가 29살 간호사였고 남편은 23이었죠. 시아버지가 입원하셨는데 제가 그 병동 담당 간호사였거든요. 그때 남편이 아버지를 간병하러 매일 병원에 왔는데 어찌나 성실하고 착해 보이던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했어요. 그때는 세상이 다 우릴 말렸지만 나는 그 사람을 택했어. 혼자 중얼거릴 때가 있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했는데 사랑이라는 게 모든 걸 덮어버리더라고요. 젊은 사랑의 힘으로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결혼하고 나서 제가 계속 간호사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어요. 남편은 여러 사업을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제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비 대고 아이들 교육비까지 마련해야 했어요. 큰아들 민우는 지금 미국에서 의사하고 있고 딸 수진이는 영국에서 약사로 일해요. 엄마가 다 해줬지. 거실에 걸린 아이들 사진을 볼 때마다 이런 말이 나와요. 2아이 다 유학 보내려고 제가 집까지 팔았거든요. 그때는 그게 어머니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희생하면 아이들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남편은 지금도 사업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회사 서류들을 집에 가져오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자주 하는데 항상 방문 닫고 혼자 해요. 사업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만 말하거든요. 저도 그러려니 했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랑 제철 나물을 준비했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드라마 보고 계시고 남편은 서재에서 또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높더라고요. 뭔가 언성을 높이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여보, 저녁 드세요. 불렀더니 남편이 서재에서 나오는데 표정이 어딘지 어둡더라고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4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남편이 힘들어할 때는 조용히 기다려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시어머니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날은 시어머니도 말이 없으셨거든요. 저만 혼자 이것저것 챙겨드리면서 분위기 띄우려고 애썼어요. 어머니, 이 나물 맛있죠? 시장에서 싱싱한 걸로 골라왔어요. 이렇게 말해도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집안에 감돌고 있는데 저는 그때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징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상의 작은 균열들이 사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죠. 그 이상한 기운을 느낀 지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를 불러 앉히더라고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죠.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혜수가 할 말이 있어.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그 말투가 어딘지 어색하더라고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뭔 일이야?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혜수가, 우리 이혼하자. 나 이제 다른 사람 있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뭔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있다고? 뭐라고? 제가 간신히 말을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미안해. 근데 이미 마음이 정해졌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남편이 말했어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이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구냐고. 제가 소리쳤어요. 평생 목소리 높여본 적 없는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고미자야. 그 순간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고미자? 제 절친 고미자 말인가요? 시어머니와 동갑내기인 그 고미자 말이에요? 설마, 내가 아는 그 미자 언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고미자 맞아. 남편이 대답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고미자는 제가 간호사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거든요. 저보다 2살 위인 언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70살이에요. 제 남편은 62살이고요. 18살 차이 나는 두 사람이 연인이라고? 이게 말이 돼? 미자 언니가 70살인데. 제가 소리쳤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남편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뻔뻔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평소라면 이런 큰 소리에 놀라서 말리실 텐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는 눈빛이 어딘지 차갑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들으셨어요? 인태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혜수가 진정해.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고미자가 들어왔어요. 열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언제부터 우리 집 열쇠를 갖고 있었던 걸까요? 미안해, 혜수가. 고미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미안해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당해 보였어요. 우린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어. 언제부터?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나왔어요. 한 10년 정도 됐나? 고미자가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10년이라고요? 그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10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건가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10년 동안 남편의 변화된 행동들, 늦은 귀가,
비밀스러운 전화 통화들, 모든 게 이해되더라고요. 그럼 어머니도 아셨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미자랑 나 어릴 때부터 중마고우였어. 사실 인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 미자와 자주 만났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와 고미자가 중마고우고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자주 만났다고요? 그럼 고미자는 남편과도 오래된 관계였고 시어머니는 그걸 다 알고 방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0년 동안 저 혼자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네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 그리고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친구, 시어머니까지 모든 사람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집까지 팔아가며 고생할 때 당신들은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고미자가 말했어요. 혜수가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야. 사랑이라고요? 70살과 62살이 사랑을 운운하면서 가정을 파괴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제가 물었어요. 혜수가 협의 이혼하자. 조용히 정리하면 다 좋지 않겠어? 남편이 말했어요. 협의 이혼이라고요? 재산 분할도 없이 그냥 나가라는 소리였어요. 40년 동안 헌신한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걸,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협의 이혼을 하자는 남편의 말, 그리고 고미자와 시어머니의 당당한 태도,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준비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고미자도 어디론가 갔고 시어머니만 집에 계셨죠.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혜수가 세상 일이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40년. 시어머니가 중얼거리시더니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혜수가 너 정말 몰랐니? 뭐려? 미자와 인태 말이야. 진짜 10년 전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야. 너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미자를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폭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제가 말을 못했어요. 미자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 인태 아버지가 입원해 있었잖아. 그때 미자도 그 병원에서 일했어. 너보다 먼저 인태를 알고 있었다고. 시어머니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그럼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고미자와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럼 제가 뭐였던 거죠? 그럼 왜 저와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때 미자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거든. 남편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어. 그래서 인태가 너를 선택한 거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저는 처음부터 두 번째 선택이었던 거예요? 고미자가 결혼해서 안 되니까 저를 택한 거였다고요? 그럼 미자 언니 남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고미자 남편이 돌아가신 게 한 10년 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던 게 기억났어요. 늦은 귀가, 비밀스러운 전화통화, 모든 게 그때부터였어요. 그럼 어머니는 왜 이런 일을 방조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미자가 나한테도 도움을 많이 줬거든. 어떤 도움요?
인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잖아. 그때 미자가 많이 도와줬어. 돈도 빌려주고 여러 가지로 챙겨줬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뭔가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단순한 감정적인 불륜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머니, 미자 언니가 돈이 많아요? 응. 남편이 사업 꽤 크게 했었거든. 돌아가시면서 많은 유산을 남겼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남편이 고미자를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옛사랑 때문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도 있었던 거죠. 그럼 지금 우리 집 생활비도 미자, 언니 돈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인태 사업이 잘 안 되잖아. 미자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간병이 필요할 때마다 고미자가 찾아와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게 다 계산된 거였어요. 저를 고립시키기 위한 작업이었던 거죠. 어머니, 그럼 제가 여태까지 바보였던 거네요. 혜수가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잖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고미자가 들어왔어요. 손에 큰 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마트에서 장을 본 것 같았어요. 마치 이 집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혜수가 있었구나. 고미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말투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제게 눈치를 보지 않더라고요. 언니, 우리 좀 이야기할까요? 제가 말했어요. 뭘? 고미자가 냉랭하게 대답했어요. 언니가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자주 오시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 남편과 그런 관계였는지 궁금해요. 고미자가 웃더라고요. 비웃는 것 같았어요. 혜수가 이제 와서 그런 걸 따져서 뭐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끝난 일이라고요? 저는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 찍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까지 버틸 거야? 인태 마음은 이미 정해졌는데. 고미자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걸. 제 의견이나 감정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건데요? 재산 분할? 고미자가 킥킥 웃었어요. 무슨 재산? 이 집 대출도 다 차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출이요? 이 집이 대출이 있다고요? 응. 인태 사업 자금으로 이 집 담보 대출 받았어. 몰랐어? 고미자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제가 평생 살아온 집마저 담보로 잡혀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집에 대출이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제가 평생 살아온 집인데 언제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건지 전혀 몰랐어요. 남편이 제 동의도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싶어서 밤새 뒤척였죠.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남편이 깊게 잠든 사이에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이번만은 달랐어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거든요. 서재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평소에는 건드리지도 않았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하나하나 들춰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발견한 건 은행 서류였어요. 정말로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혀 있더라고요. 대출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언제 이런 큰 돈을 빌렸다는 건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대출 용도였어요. 사업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사업자금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USB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평소에 본 적 없는 거였죠. 호기심에 컴퓨터에 꽂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모두 회계 관련 자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가계부나 사업 장부가 아니었어요. 뭔가 복잡한 자금 흐름을 기록한 것 같았거든요.
한 파일을 열어보니 고미자 명의 계좌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매월 일정 금액이 고미자 계좌로 이체된 기록들이 있었어요.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이게 도대체 뭔 돈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 다른 파일에는 법인 자산 이전 기록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운영하고 있다는 회사의 자산들이 차례로 고미자 명의로 넘어가고 있는 기록이었어요. 토지, 건물, 심지어 자동차까지. 내가 자식 공부시키려고 집까지 팔아가며 일했는데 이 사람은 뒤에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미자랑 다 해먹은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때 또 다른 파일이 눈에 띄었어요. 정복자 관련이라는 제목이었죠. 시어머니와 관련된 파일이었어요. 열어보니 시어머니 명의로도 상당한 자산이 이전되어 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첩의 스캔 파일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필체로 이런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제2사지분 3%, 미자, 이체 완료. 인태명의 부동산, 복자 명의로 변경 검토. 해숙 모르게 처리할 것. 마지막 문장을 보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해숙 모르게 처리할 것이라니. 이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해왔다는 증거였거든요. 수첩 스캔 파일을 더 넘겨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계속 나왔어요. 미자, 남편 사망 후 유산 정리 완료. 총 8억 추정. 인태와 미자 동거 계획. 해숙 정리 필요. 이혼 후 재산 분할 최소화 방안 검토.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고미자 남편이 돌아가신 후부터 이미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더 파일을 뒤져보니 남편 회사의 실제 재정 상태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항상 사업이 어렵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익들이 모두 고미자나 시어머니 명의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한 파일에는 앞으로의 계획까지 적혀 있었어요. 해숙협의 이혼 추진, 재산 분할 없이 정리, 집 매각 후 미자 소유 아파트로 이주, 해숙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급. 최소한의 생활비라고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모든 걸 희생한 제게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죠.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을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파일을 더 보다 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자금 이체 기록들을 자세히 보니까 일부는 불법적인 것 같더라고요. 회사 돈을 개인 명의로 빼돌린 것들,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저는 서재에서 나왔어요. USB는 다시 원래 자리에 놓았지만 중요한 파일들은 제 이메일로 몰래 보내놨어요. 남편이 깨기 전에 모든 걸 원상복구했죠.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배신했는지를요. 남편이 일어나서 아침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혜수가 이혼 서류 준비했어. 오늘 한번 보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준비할 게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남편은 제가 순순히 따라올 줄 알고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달랐어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진실을 알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아침 준비하고 시어머니 약 챙겨드리고 집안일하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요. 그런데 남편과 고미자는 제가 순순히 포기할 줄 알고 더욱 대담해지기 시작했어요. 고미자가 아예 우리 집에서 살다시피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도 남편과 스스럼 없이 행동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고미자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이 집 주인인 것처럼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미자 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 혜수가. 인태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이고 있어. 고미자가 대답했어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나타났어요. 아, 미자야. 고마워. 남편이 고미자에게 말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해온 일을 고미자가 하니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저는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혜수가, 이제 그만해. 우리 이미 다 정리하기로 했잖아. 정리요? 저는 아직 동의한 적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버틸 거야? 이미 마음은 정해진 일인데.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나오셨어요. 혜수가,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인태 마음이 이미 미자한테 가 있는데.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니,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40년을 헌신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혜수가, 세상 일이 다 공평하지는 않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날 오후 남편이 공식적으로 통보했어요. 혜수가, 다음 주까지 짐 정리해. 이 집은 매각할 거야. 매각이요? 이 집을 왜 매각해요? 대출금 갚아야 하잖아. 그리고 미자 집으로 이사할 거야. 남편이 말했어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친정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식들한테 가든지.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감을 느꼈어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이렇게 차갑게 저를 내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큰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국에 있지만 상황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민호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밤늦게 전화를 하시고. 민호야, 아빠가 다른 여자랑 살겠다고 해. 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네? 뭔 소리예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고미자와의 일, 시어머니가 방조한 일, 집까지 매각한다는 일까지. 그런데 민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요즘 시대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도 나름대로 힘드셨을 거예요. 뭐라고? 민호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아버지 편도 좀 이해해 보세요.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민호가 말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 아들이 저 대신 아버지 편을 드는 거였어요. 민호야, 엄마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집까지 팔아서 유학 보냈잖아. 그건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저희가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평생 희생해서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딸 수진이에게도 전화해봤어요. 하지만 반응은 비슷했어요. 엄마, 이제 엄마도 본인 인생을 사세요. 아빠도 나름 인생이 있으신 거잖아요. 수진아, 너마저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빠가 불쌍하기도 해요. 평생 엄마 뒤에서 눈치만 보고 사셨잖아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언제 남편한테 눈치를 주었다는 건지. 오히려 저는 평생 남편 뒤에서 내조만 했는데 너희가 대학 간 것, 외국 간 것 다 내가 만든 길이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제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요즘 시대가 그런 거예요. 엄마도 적응하셔야죠. 수진이가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절망감에 빠졌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제 자식들까지 모두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다음날 고미자가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제 옷장을 정리하면서 혜수가 이런 옷들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고 말했어요. 언니가 왜 제 옷장을 정리해요? 곧 나갈 건데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잖아. 고미자가 말했어요.
남편은 벌써 고미자를 법적 부양 의무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모든 서류에서 지우고 있었죠. 혜수가 다음 주면 이사 트럭 온다. 짐 정리 다 했지?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친정으로 가면 되잖아. 아니면 임대 아파트라도 구하고.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무로 만들려고 한다는 걸. 40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지워버리려고 한다는 걸요.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준비할 게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제가 또 뭔 말을 하나 싶어서 쳐다봤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알아낸 진실을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6챕터 반격의 씨앗.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버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문득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김혜 계사님이었죠. 김혜 계사님은 제가 간호사로 일할 때 알게 된 분이에요. 환자 가족이셨는데 당시 어머니가 입원해 계셨거든요. 제가 정성껏 간병을 도와드렸더니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종종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혜 계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혜숙이에요. 아, 혜숙 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선생님, 죄송한데 상담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물론이죠.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그날 오후 저는 김혜 계사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남편의 불륜, 재산 이전, 그리고 제가 발견한 USB 자료들까지. 혜숙 씨,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김혜 계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미리 준비해간 USB를 드렸어요. 선생님, 이 자료들 좀 봐주세요. 제가 보기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김혜 계사님이 컴퓨터에 USB를 꽂고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셨어요. 처음엔 별 표정 변화가 없으시더니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시더라고요. 혜숙 씨,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인가요? 일단 회사 자산을 개인 명의로 이전한 것들이 보여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그리고 세금 포탈 의혹도 있고요. 김혜 계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횡령이요? 네. 회사 돈을 고미자 씨 개인 계좌로 빼돌린 기록들이 여기 다 있어요. 금액도 상당해요. 몇억 원은 될 것 같아요. 김혜 계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몇억 원이라니. 그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기였던 거네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 수첩 메모도 문제예요. 해숙 모르게 처리할 것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건 고의성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김혜 계사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사기를 친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부동산 이전 기록을 보면 혜숙 씨 명의로 되어 있던 것들이 고미자 씨나 시어머니 명의로 넘어간 것들이 많아요. 저는 그때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이 사람들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저를 배신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제 재산을 빼돌린 거였어요. 선생님,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어요. 횡령, 사기, 배임 혐의로요. 그리고 민사소송도 가능하고요. 김혜 계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당한 피해를 되돌릴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이 자료들만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김혜 계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싸울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일단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고발장을 작성해 볼게요. 그리고 변호사님도 소개해 드리죠.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은 분이에요. 김혜 계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제가 당한 일들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범죄라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과 고미자가 거실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어디 다녀왔어? 남편이 물었어요. 그냥 나갔다 왔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혜수가 이사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 고미자가 물었어요. 천천히 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제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평소와 다른 제 분위기를 느낀 건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혜수가 내일 이혼 서류 공증 받으러 가자.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잖아.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변호사님과 상담받고 결정할게요. 제가 말했어요. 변호사?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변호사가 필요해? 이혼하는데 변호사 상담받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제가 반문했어요. 남편과 고미자가 서로 쳐다보는 게 보였어요.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었죠. 혜수가 우리 조용히 정리하기로 했잖아.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 고미자가 말했어요. 언니, 제 인생을 조용히 정리하라고요? 40년을 함께 산 인생을요? 제가 말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혜수가 괜한 소란 피우지 마. 이미 정해진 일인데.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 집에서 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세상 일이 다 공평하지는 않다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요. 세상 일이 공평하지 않죠. 하지만 법은 공평해요. 제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세 사람 모두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제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경계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거든요. 일주일 후 김혜 계사님이 소개해 주신 변호사님과 만났어요. 박 변호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혜숙 씨 자료를 다 검토해 봤는데요. 이건 정말 악질적인 사건이네요.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점에서요? 일단 횡령 규모가 상당해요. 회사 자금을 개인 명의로 빼돌린 게 총 5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부동산 이전도 명백한 사기죠. 박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정말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이미 고발장 준비했어요. 내일 경찰서에 접수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남편과 고미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모여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갑자기 조용해졌죠. 뭔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 그냥 이사 날짜 정하고 있었어. 남편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대책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박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고발장과 함께 USB, 시어머니 수첩 사본, 계좌 추적 자료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제가 할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가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남편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다급하더라고요. 알겠어. 일단 자료들부터 정리해. 남편이 전화를 끊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어요. 아니야, 회사 일이야. 남편이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때 고미자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인태야, 큰일 났어. 왜?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내일 출석하라고. 고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남편이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혜수가 내가 뭘 한 거야? 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제가 시치미를 뗐어요. 거짓말하지 마.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올 리가 없잖아. 남편이 소리쳤어요. 그때 시어머니도 나오셨어요. 무슨 소리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네, 어머니. 내일 출석하라고 하는데 횡령 관련해서래요. 고미자가 말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횡령이라고?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남편이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경찰관 두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장인태 씨 계신가요? 네, 저인데요.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발당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세요. 경찰관이 출석 통지서를 건네주셨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고미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찰관들이 가고 나서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혜수가 정말 내가 한 거지? 남편이 저를 다그쳤어요. 네, 제가 했어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미친 거야? 왜 그런 짓을 했어? 남편이 소리쳤어요. 왜요? 잘못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뭘 잘못했다는 거야? 회사 돈 빼돌린 것, 제 동의 없이 부동산 이전한 것, 저를 속이고 사기친 것. 이런 게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하나 따졌어요. 그때 고미자가 끼어들었어요. 혜수가 우리가 언제 사기를 쳤어? 언니, USB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몇 년 동안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어떻게 재산을 이전했는지 말이에요. 고미자와 남편이 서로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수첩에 적힌 해숙 모르게 처리할 것이라는 메모도 있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다 알고 있어요. 10년 동안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어떻게 저를 배제했는지 말이에요.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어졌어요. 자신들의 범죄가 완전히 드러났다는 걸 깨달은 거죠. 며칠 후 정식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경찰에서 집까지 와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남편의 서재, 고미자의 집, 심지어 시어머니 방까지 모두 뒤졌어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남편이 숨겨놓은 비자금, 고미자 명의로 된 부동산들, 시어머니가 받은 돈들까지. 이 정도면 실형은 확실해 보입니다.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남편 회사가 실제로는 꽤 수익성이 좋았는데 그 수익을 모두 개인 명의로 빼돌렸던 거예요.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요. 몇 달 후 드디어 법정에 섰어요. 남편과 고미자, 시어머니 모두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검사님이 공소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장인태는 지난 10년간 회사 자금 총 5억 3천만 원을 횡령했으며 그 순간 남편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모든 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제가 증인석에 서서 증언할 때였어요. 저는 40년 동안 헌신했지만 이 사람들은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모든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원고 정혜숙의 이혼 청구와 전재산 환수 요구 모두 인용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횡령 및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해방감을 느꼈어요.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 했던 이들이 제 앞에서 무너졌거든요. 법정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몇 개월이 지났어요. 남편은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갔고 고미자와 시어머니도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모든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되찾은 아파트에 혼자 들어와 앉아 있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40년 동안 살았던 집인데 마치 처음 보는 집 같았어요. 모든 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혼잣말을 하면서 거실을 둘러봤어요. 고미자가 바꿔놓았던 커튼이며 소파 배치까지 모두 원래대로 돌려놨어요. 제 취향대로 다시 꾸몄죠. 처음 며칠은 정말 조용했어요.
40년 동안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누굴 위해 밥을 해야 할지, 누구 약을 챙겨야 할지 없으니까 허전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유로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걸로 아침을 만들고,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고,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전에 함께 간호사로 일했던 동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제 소식을 들었다고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혜수가 정말 고생 많았다. 동기였던 영숙이가 말했어요. 맞아. 우리가 듣고도 믿어지지 않았어. 40년을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런 일을 당하다니. 후배였던 미경이도 말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괜찮아.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혜수가 이제 뭘 할 거야? 아직 젊잖아. 영숙이가 물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이었어요. 이제 뭘 할 거냐고요. 68살이 젊다는 말도 새롭게 들렸어요. 글쎄,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 우리 요양원에서 자원봉사 해보지 않을래? 해숙이 경험이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미경이가 제안했어요. 그 제안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다시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한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다음 주부터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적응했어요.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손길이 다르세요. 요양원 직원이 말했어요. 오랫동안 해본 일이라서요. 제가 대답했어요. 거기서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을 만났어요.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분, 남편을 일찍 여인 분, 혼자 사는 게 무서워서 들어온 분까지. 해숙 선생, 우리도 참 팔자 기구하지?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닐까요? 제가 대답했어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제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엔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몇 달 후에는 지역복지관에서 노인 상담 자원봉사도 시작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을 상담해드리는 일이었어요. 선생님,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할머니가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일단 증거를 모으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셨어야 해요. 제가 조언해 드렸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즈음 아들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때 엄마 편을 들어드리지 못해서. 괜찮아, 민호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엄마가 법정에서 이기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민호가 말했어요. 딸 수진도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그런 일을 겪고 계셨는데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괜찮다. 너희들도 각자 삶이 있는 거니까.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를 가장 힘들 때 외면했다는 사실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가을이 되었을 때 저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기로 한 거예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매일 조금씩 써나갔어요.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부터 결혼 생활, 배신당했던 순간들, 그리고 법정에서 승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요. 글을 쓰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후회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겨울날 저녁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68살이 되어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구나.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의 시작이요. 내가 68살이 되어 깨달았어.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건 배신이 아니라 자신을 잃는 거더라. 이제 저는 다시 저 자신을 찾았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저답게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이 모든 시련을 겪고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